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 아래 민 디자인의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스카이라운지는 도시의 정점처럼 빛나고 있었다. 명망 높은 건축가들,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감각적인 언론 매체들로 가득 찬 공간은 성공의 향기로 진동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하게 깔린 클래식 선율, 그리고 사람들의 열띤 대화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민 디자인의 대표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형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며 10년 만에 이룬 눈부신 성과의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이 화려한 무대의 가장자리, 거대한 통유리창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이번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그녀의 독창적인 설계도 원본이 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강민혁이 연설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감은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민 디자인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회사의 모든 찬사받는 프로젝트, 모든 혁신적인 디자인은 바로 그녀의 머리와 손끝에서 탄생했지만 세상은 오직 강민혁의 이름만을 기억했다. 그것은 그들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유진은 스포트라이트를 불편해했고 민혁은 그것을 갈망했다. 당신은 예술가야. 유진아, 나는 비즈니스맨이고 당신은 창조에만 집중해. 세상에 알리고 파는 건 내가 할게. 10년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워가며 함께 꿈을 꾸던 시절. 그의 말은 달콤한 속삭임이자 굳건한 신뢰의 징표였다. 그녀는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강민혁이라는 화려한 그릇에 담겨 세상에 나갔고 민 디자인은 업계의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혁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지난 10년의 여정을 회고하며 수많은 파트너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자신에게 작은 공로라도 돌려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물론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 서유진 씨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 말뿐이었다. 아내 서유진 씨. 마치 그녀가 이 회사의 성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그저 내조하는 아내에 불과하다는 듯한 호칭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직후에 이어졌다. 민혁은 활짝 웃으며 팔을 뻗어 다른 누군가를 무대 위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민 디자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이자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될 한채리 팀장입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붉은색의 도발적인 드레스를 입은 한채리가 민혁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최근 6개월 전에 입사한 유진도 몇 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젊고 야심만만한 디자이너였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 그것은 유진이 지난 2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역작이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의 정수가 담긴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제 강민혁은 그것을 한채리의 공적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손에 든 선물 상자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최상층에 있는 민혁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유진의 설계로 만들어진 그들만의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 선물을 전해주고 이 끔찍한 오해에 대해 물어봐야 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 파티의 소음은 이곳까지 거의 들리지 않았. 복도는 적막했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다. 그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 강민혁과 한채리였. 민혁 씨,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 반응 봤죠. 이제 다들 내가 엘리시안을 맡은 줄 알아요. 한채리의 목소리는 교태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 당연하지. 체리야. 이제부턴 당신이 민 디자인의 얼굴이 될 거니까. 강민혁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 들었던 공적인 톤이 아니었. 다정하고 은밀한, 유진이 아주 오래전에나 들었던 그런 목소리였다. 그럼 서유진. 아니, 사모님은 그분 디자인이 원본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한채리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자신의 이름이, 그것도 사모님이라는 경멸적인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들으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박민혁이 낮게 웃었. 그 웃음소리는 유진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 걱정 마. 서유진은 이제 한물 갔어. 그녀의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너무 고지식하고 야망이 없어. 당신처럼 신선하고 대담한 감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법적인 건 이미 다 처리해놨어. 그녀가 만든 모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즉 내 소유로 되어 있어. 그녀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했지. 유진은 눈을 감았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 그가 어떻게 그들의 꿈과 신뢰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이죠. 그럼 이 디자인, 유진 씨 거. 아니, 이젠 내 거네. 한채리에 들뜬 목소리와 함께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 유진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사무실 중앙의 거대한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엘리시안 호텔 설계도였. 한채리는 붉은 펜으로 유진의 도면 위에 거침없이 선을 그으며 말했. 여기 로비 구조는 좀 더 화려하게 바꿔야겠어요. 너무 미니멀하잖아. 그리고 이쪽 파사드는 아예 내 스타일로 다시 그릴래요.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어차피 이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한채리의 작품이니까 사람들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기억도 못할 거야. 강민혁은 한채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 유진은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설계도를 난도질하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 그녀가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풍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빠져듣지 못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 지난 10년의 세월,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재능까지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도둑맞았. 강민혁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 그는 단지 그녀의 천재성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숙주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더 젊고 야심 있는 새로운 숙주를 찾자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차가운 냉소였. 그녀는 이토록 어리석었. 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 충격과 슬픔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원본 설계도가 들어있었. 하지만 이제 저 안에 있는 것들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 그것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이자 그녀가 되찾아야 할 자신의 삶 그 자체였.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다시 주워들었. 사무실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역겨운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유진은 천천히 소리 없이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슬퍼하지 않았. 그녀는 파티장으로 돌아가지 않았.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1층으로 향했다. 화려한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위협적이었. 강민혁과 한채리는 몰랐. 그들이 오늘 밤 버리고 짓밟은 것이 단순한 아내이자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민 디자인을 지탱해온 기둥 그 자체를 무너뜨렸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을 깨웠다는 사실을. 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결심했.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디자인, 그리고 그녀의 인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몇 배로 처절하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 강민혁과 공유하는 펜트하우스 아파트로 돌아온 서유진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얼음장 같은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 모든 가구, 모든 조명, 모든 벽의 질감까지 그녀가 직접 고르고 디자인한 이 공간은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거대하고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다.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녀가 쏟아부은 헌신의 무덤이었. 파티장의 소음과 열기는 먼 행성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 귓가에는 오직 강민혁과 한채리의 역겨운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지 않았. 눈물을 흘리지도 물건을 집어던지지도 않았다. 충격으로 인한 마비 상태는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오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끝났. 지금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도 명료한 결심이었. 서유진은 이제 한물 갔어. 저작권은 회사, 즉 내 소유로 되어 있어. 그녀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했지. 민혁의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꿰뚫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예술이라는 명분 아래 법적인 권리를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했는지 깨달았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겼. 민디자인은 법적으로 강민혁의 회사였지만 그 회사의 영혼과 자산은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영혼을 통째로 훔쳐 다른 여자에게 건네주려 하고 있었.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 그녀는 침실로 가지 않았. 대신 아파트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녀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 그곳은 민혁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녀만의 성역이었. 그는 이곳을 그저 유진이 스케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취미 방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 방은 민 디자인의 심장부였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책장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서버렉과 여러 대의 고용량 외장하드 드라이브였. 유진은 천재적인 디자이너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을 병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완벽주의자였. 그녀는 민 디자인의 공식 서버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의 개인 클라우드와 물리적 백업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유지해왔다. 그녀는 시스템의 전원을 켰고 모니터들이 조용한 빛을 내며 깨어났. 전략적 후퇴가 아닌 조용한 수집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에 접근했. 단순한 최종 설계 도면이 아니었다. 아이디어 구상의 첫 단계였던 낙서 같은 스케치 파일, 수백 번의 수정을 거친 3D 렌더링 초기 모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타임스탬프까지. 모든 파일에는 한채리가 민 디자인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독창적인 저작권을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 그녀는 자료들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외장하드로 옮기기 시작했. 단순 복사가 아니었. 그녀는 파일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시값까지 완벽하게 추출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했. 다음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이었. 그녀는 민혁과의 공유 클라우드 드라이브와 백업된 이메일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몇 년 전 민혁이 법무팀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유진의 프리랜서 같은 작업 방식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계약서상의 모든 지적 재산권이 소급 적용되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교묘하게 삽입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었다. 그 당시 민혁은 그녀에게 단순한 세금 문제와 행정 절차일 뿐이야. 당신은 그냥 서명만 하면 되라고 말했었. 유진은 그 말을 믿었.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녀의 재능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꾼이었. 수집은 계속되었. 유진은 민디자인의 비공식 회계장부에 접근했다. 민혁은 최근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진에게 예산이 빠듯하다며 최고급 자재 사용을 만류하곤 했다. 그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라며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를 비용 문제로 거절했다. 그러나 장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막대한 자금이 CHR 크리에이티브라는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크리나, 한체리. 그녀는 즉시 CHR 크리에이티브를 추적했다. 불과 4개월 전에 설립된 유령 회사역. 대표이사는 놀랍게도 한체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 디자인은 유진이 이미 완료한 다른 소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CHR 크리에이티브에 수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강민혁은 유진의 디자인으로 번 돈을 빼돌려 그녀의 디자인을 훔쳐갈 공범에게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체리의 도발적인 붉은 드레스, 파티장에서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유진의 설계도를 제멋대로 수정하던 그 오만함까지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터뜨렸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얕봤. 그들은 그녀가 디자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술가라고만 생각했. 하지만 그들은 몰랐. 유진은 자신의 창조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집요함을 가졌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수집했. 강민혁과 한체리 사이의 사적인 대화 기록이었. 그녀는 민혁의 개인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를 해킹할 필요도 없었. 그는 언제나처럼 부주의했. 유진이 설치해준 백업 시스템에 모든 기기를 연결해 두었.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연인들의 미러가 아니었. 그것은 공모의 기록이었. 유진 씨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저작권이 뭔지도 모를걸. 엘리시안 호텔만 성공적으로 런칭하면 그 여자는 그냥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게 놔두면 돼. 당신이 내 옆자리에 설 거야. 체리야. 민 디자인의 진짜 안주인으로 유진은 모니터를 껐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 동이 트기 시작하며 회색빛 새벽이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10년을 증명할 그리고 강민혁을 파멸시킬 모든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 서버의 모든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 그녀는 다시 유령이 되었.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준비하는 유령이었. 그녀는 옷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 가방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 그녀는 가장 편안한 검은색 슬랙스와 터틀넥 스웨터 그리고 달아빠진 스니커즈를 신었다. 그녀가 10년 전 강민혁을 처음 만나 밤새워 설계도를 그리던 시절의 복장이었.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들 그리고 10년 전부터 사용해온 낡은 스케치북 한 권만을
작은 백팩에 챙겼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전 그녀는 침실 화장대에 들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상판 위에 그녀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 그리고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 10년간의 지옥과도 같았던 헌신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대신 스니커즈의 소리 없는 발걸음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 후퇴는 끝났.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 서유진은 펜트하우스를 나온 뒤 사라지지 않았. 그녀는 곧장 서울에서 가장 치밀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기업, 소송 전문 로펌 태평의 문을 두드렸. 그녀가 만난 사람은 파트너 변호사 백승수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도용과 주주 분쟁 사건에서 패소한 적이 없는 인물로 감정 대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 유진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디자인 컨설팅 부수입으로 조용히 모아둔 비상금을 꺼냈. 그것은 그녀가 민혁의 재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해둔 유일한 자신만의 재산이었다. 강민혁 대표는 제가 예술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백승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 제 디자인, 그리고 제 10년을 되찾겠습니다. 백승수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 건넨 자료들을 자신의 보안 시스템으로 옮겨 검토하기 시작했.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점차 흥미롭다는 기색이 스쳤. 이후 48시간 동안 유진과 태평의 법무팀은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그들은 유진이 수집한 방대한 증거들을 법적 무기로 재조립했. 10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원본 파일, 한채리가 입사하기 훨씬 이전에 생성된 타임스탬프가 찍힌 엘리시안 호텔의 초기 3D 모델링 데이터, 유진의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 민혁이 법무침과 공모한 이메일 기록, 그리고 CHR 크리에이티브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억 원대의 자금이체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그들은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자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동시에 준비했다. 백승수 변호사는 유진의 모든 지적 재산권이 그녀 개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축했. 강민혁이 서명하게 한 고용 계약서는 유진이 이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확고한 명성을 쌓은 후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자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강조했다. 그들의 때에는 강민혁이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의 최종 자금 유치를 위해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 날로 정해졌다. 주주총회 당일, 민 디자인의 대회의실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전날 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모습,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 디자인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는 한채리에게 향했. 그녀는 값비싼 흰색 정장을 입,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창조주인 양호하게 미소 짓고 있었. 강민혁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 화면에는 유진이 피땀 흘려 만든 엘리시안 호텔의 조감도가 떠올랐. 하지만 발표 자료 어디에도 서유진의 이름은 없었다. 이 혁신적인 디자인은 우리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이끌 한채리 수석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강민혁이 한채리를 소개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 그는 기존의 정체된 스타일에서 벗어나 더욱 과감하고 트렌디한 감각으로 라며 은근히 유진의 디자인 철학을 깎아내렸다. 주주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고무되어 있었. 강민혁이 최종 투자 승인을 위한
표결을 요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 들어선 것은 유진이 아니었다. 백승수 변호사와 그의 법무팀,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회의장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강민혁 대표이사, 맞으십니까?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이게 무슨,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 거 안 보이십니까? 강민혁이 소리쳤지만 백승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강민혁 씨, 본 법무법인은 서유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강민혁의 앞 테이블에 차례로 내려놓았다. 이것은 이혼 소장입니다. 이것은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소송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승수는 마지막 서류를 들어보였다. 귀하와 민 디자인이 현재 발표 중인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를 포함 서유진 씨가 창작한 모든 디자인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 서유진 씨 디자인이라고, 한체리 디자이너 작품이라며.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저작권은 전부 회사에 있어. 당신들 지금 업무 방해하는 거야. 그가 고함을 지르며 서류를 쳐내려 할 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서유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파티장의 여배우보다도 당당했다. 그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 그 모습은 10년간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웅변하는 듯했.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 강민혁과 한채리를 지나쳐 단상으로 똑바로 걸어갔. 그녀는 마이크를 잡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침착하게 입을 열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혁 대표의 아내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민 디자인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 설계한 디자이너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 역시 제가 지난 2년간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 서유진, 너 미쳤어. 당장 끌어내. 저 여자는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돈 때문에. 하지만 유진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 그녀는 그저 노트북을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연결했다. 증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 거기에 나타난 것은 2년 전 날짜가 찍힌 엘리시안 호텔의 원본 CAD CAD 파일과 CHR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으로 수억 원이 이체된 은행 기록, 그리고 강민혁과 한채리가 유진을 속이고 디자인을 빼돌릴 것을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 주주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 모든 것이 명백했. 유진은 마이크를 껐. 이제 그녀가 할 말은 끝났.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노려보는 강민혁 앞에 섰.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 당신은 내 재능을 훔쳤지만 내 이름을 되찾는 건 막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강민혁 씨. 유진은 그대로 뒤돌아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주주들의 고성과 강민혁의 절규, 그리고 한채리의 비명소리가 뒤엉켰. 이건 사기야. 투자금 반환에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 유진은 그 아비규환을 뒤로하고 차가운 복도로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 강민혁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영향력을 총동원해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하려 들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독립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 강민혁은 무너지지 않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 주주총회에서의 치욕적인 폭로 이후 민 디자인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10년간 업계에서 쌓아 올린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능숙한 교활한 전략가였. 그는 즉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배신당한 남편이자 헌신적인 아내의 히스테리에 희생된 경영자로 포장했다. 그는 유진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애프고 있었으며 회사의 성공을 질투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 그녀는 훌륭한 아내였지만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스케치 몇 장을 회사가 작품으로 다듬어 준 것을 이제 와서 전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유진이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매도했. 업계는 강민혁의 편에 서는 듯 보였다. 민디자인은 거대했. 강민혁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매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 유진의 이름 앞에는 불화, 탐욕, 아마추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업계의 블랙리스트 1순위에 올랐. 그녀에게 작업을 의뢰하려던 소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압력에 못 이겨 연락을 끊었. 그녀와 함께 일하려던 동료 디자이너들은 경력을 망칠까 두려워 그녀를 외면했. 심지어 그녀가 신뢰했던 자재 공급업체들조차 그녀에게 자재 납품을 거부했. 서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 그녀는 펜트하우스는 물론 민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떠났다.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자산 대부분은 동결되었다. 그녀는 컨설팅 부수입으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서울 외곽의 낮고 허름한 공장지대에 작은 스튜디오 겸 작업실을 얻었. 10년 전 강민혁과 함께 꿈을 꾸던 그 작은 오피스텔보다도 못한 환경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유진에게는 그곳이 비로소 자신만의 왕국이었. 그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 10년의 경험과 강민혁의 배신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송 준비와 별개로 디자이너로서의 생존을 모색해야 했.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 강민혁이 쳐놓은 거대한 장벽 안에서 그녀는 질식해가는 듯했.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 건축 포럼에서 우연히 하나의 공모전 공고를 발견했. 율산그룹, 라벤타 에이벤타, 복합 리조트 국제 설계 공모. 그것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었. 동해안의 미개발된 절경에 6성급 호텔, 프라이빗 레지던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아트센터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민간 건축 프로젝트였.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장은 율산그룹의 총수 권지원이었다. 재계에서 그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지만 건축 및 디자인 업계에서는 얼음 요새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 그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안목을 가졌으며 진정한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인물이었. 그는 이미 세계 유수의 건축 회사들이 제출한 수십 개의 1차 제안서를 영혼이 없다는 단 한마디로 거절한 전적이 있었다. 권지원은 단순한 럭셔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 그는 그 땅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혁명적인 디자인을 찾고 있었. 권지원은 현재 율산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서 방금 전 거절당한 또 하나의 유명 건축사무소의 프레젠테이션 잔해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 그의 비서실장인 민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 회장님,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제안들입니다. 이 이상은 권지원이 민 실장의 말을 끊었. 최고 수준, 민 실장. 저들은 나에게 상품을 팔려고 해. 나는 이 땅에 지을 작품을 찾고 있어.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연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트로피를 세우려 할 뿐이야. 이런 모조품들의 수조원을 쏟아부을 순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냉혹한 결단력이 배어 있었. 유진은
라벤타 프로젝트의 세부 지침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지속 가능한 혁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진정성 있는 경험. 이것은 강민혁이 언제나 돈이 안 된다. 너무 고지식하다며 무시했던 그녀의 핵심 디자인 철학 그 자체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쳐놓은 블랙리스트가 이 국제 공모전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율산의 권지원은 강민혁의 입김 따위에 흔들릴 인물이 아니었다. 문제는 시간과 자원이었다. 마감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거대 건축사무소들이 팀 단위로 몇 달을 매달려도 모자랄 프로젝트였다. 그녀에게는 팀도 자본도 심지어 제대로 된 3D 렌더링을 돌릴 고성능 컴퓨터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10년간 축적된 아이디어와 이 절박한 상황을 뚫어낼 천재성,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는 용기가 있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낡은 스튜디오에서 먹고 자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건물을 디자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원이 원했던 대로 생태계를 설계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비용 문제로 항상 거절했던 친환경 신소재와 수년간 혼자 연구해왔던 혁신적인 내진구조, 공학기술을 도면에 적용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자연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그 일부가 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렌더링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수십 장의 정교한 스케치와 축소 모델 사진을 첨부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영혼으로 승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 강민혁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민 끝 제출 자명에 아틀리에 J.A. 텔리얼, 제이라는 가명을 썼다. 제이는 그녀의 이름, 유진의 이니셜이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화려한 포트폴리오 더미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서류 봉투 하나를 익명으로 제출했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다. 며칠 후 율산그룹 본사 권지원의 집무실에는 최종 후보작 10개의 거대한 조감도 패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권지원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패널들을 지나쳤다. 다 똑같군. 유리와 강철로 만든 개성 없는 복제품들. 심사위원단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할 때 권지원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 탈락 서류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에 멈췄다. 아틀리에 제이.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보았다. 화려한 렌더링 대신 연필선의 질감이 살아있는 스케치들이었다. 건물이 파도를 모방하고 바람의 길을 따라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유진이 제출한 재료 분석표와 디자인 철학이 담긴 설명서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찾던 영혼이 그 안에 있었다. 기술적 완벽함은 물론 그 땅에 대한 깊은 존중과 대담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패널들을 손으로 밀쳐버렸다. 이거다. 심사위원단이 경악했다. 회장님, 그건 아틀리에 제이라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유령 회사의 제안서입니다. 심지어 렌더링도 제대로. 권지원이 그들을 얼음 같은 시선으로 제압했다. 실적이 영혼을 만드나 당신들은 이 도면이 보이지 않는 건가? 이 안에 담긴 미래가.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흥분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장 아틀리에 제이를 찾아. 누구든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서유진의 낡은 스튜디오에 올린 전화벨 소리는 이질적이었다. 발신자 표시에 뜬 율산그룹 비서실이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강민혁의 방에 공작이 율산에까지 미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탈락 통보인가? 그녀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 아틀리에 J. 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간결했. 권지원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오후 3시 본사 70층 집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3시 정각. 유진은 율산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강민혁의 민디자인 사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규모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였. 그녀의 복장은 3년 전 구입했. 유행이 지나지 않은 유일한 네이비색 정장이었다. 아틀리에 J라는 임시 방문증을 목에 건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 70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서울 전경을 발 아래 펼쳐 보였지만 유진은 그 풍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 그녀는 오직 다가올 만남만을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기술 제안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복기했. 권지원의 집무실은 방이라기보다 거대한 전망대에 가까웠.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했.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했. 그 공간의 주인인 권지원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유진은 그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가졌음을 느꼈. 그는 40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 나이에서 풍기는 가벼움 대신 수많은 전투를 치른 장수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유진 씨, 아틀리에 제2의 대표. 권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어떤 환대의 기색도 담겨 있지 않았. 그는 그녀의 제안서가 담긴 낡은 서류 봉투를 가볍게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건 디자인이 아니라 이상주의자의 낙서에 가깝. 시작부터 혹독한 비판이었. 그는 유진을 시험하고 있었.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했다. 유진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 회장님께서 영혼을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 영혼은 3D 렌더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을 땅의 본질을 이해하는 철학에서 나옵니다. 제 스케치는 그 철학의 뼈대입니다. 권지원의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 철학으로 건물을 짓나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다. 아틀리에 J는 실적이 전무해 직원도 자본도 심지어 사무실조차 제대로 없어 보이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지? 당신 혼자서 연필로 도면이라도 그리겠다는 건가? 유진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주눅드는 대신 가방에서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회장님께서 이걸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녀는 바인더를 펼쳤. 그 안에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와는 전혀 다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제안서가 아니었. 그것은 완벽한 실행 계획서였. 첫 번째, 구조 공학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냉철한 엔지니어의 그것이었.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파도를 모방한 곡면 지붕은 단순한 미적 장치가 아닙니다. 여기 제가 계산한 하중 분산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기존 트러스 구조보다 자재를 30% 절감하면서도 해안가의 태풍과 진도칠, 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다이아 그리드 쉘 구조입니다. 그녀는 권지원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확한 수치들을 읊었. 권지원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 두 번째, 자재입니다. 유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제가 제안한 친환경 신소재는 실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독일의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검증되었으나 단가가 높아 상용화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라벤타 정도의 대규모 발주라면 오히려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기존의 고급 자재보다
더 경제적인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접촉한 독일 본사의 견적서와 자재 수급 계획표입니다. 권지원은 말이 없었. 그는 유진이 내미는 자료들을 훑어보았. 그녀는 그가 제기할 모든 의문에 대해 이미 답을 준비해온 것이었다. 그녀는 낙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낙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재정적 근거를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당신. 권지원이 입을 열려던 순간 집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 실장이 들어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 권지원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 방금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어. 권지원이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번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 서유진 씨, 당신 민 디자인의 강민혁 대표와 이혼 소송 중이더군. 업계에서는 당신을 회사의 핵심 디자인을 훔쳐 거액을 요구하는 신뢰할 수 없는 디자이너라고 부른다던데 맞나? 이것이 진짜 시험이었.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신뢰성에 대한 공격이었. 강민혁의 검은 손길이 이미 이곳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권지원은 놓치지 않았.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을 때 유진은 다시 눈을 떴.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억울함 대신 차가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 업계는 강민혁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으려 할 뿐입니다.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는 회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제 지난 10년간의 작업물이 민 디자인의 포트폴리오이고 그것이 제 능력의 증명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권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 강민혁 대표는 제가 제 이름으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매장시키려 하는 겁니다. 만약 회장님께서도 그 소문 때문에 제 디자인의 영혼이 아니라 제 스캔들을 보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그녀는 바인더를 닫았. 모든 것을 건 배수진이었.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비굴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 권지원은 오랫동안 유진을 응시했다.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 유능한 자, 교활한 자, 야심에 찬 자들. 하지만 서유진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굳건한 진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 강민혁이 퍼뜨린 소문은 오히려 그녀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증표처럼 보였.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다벤타의 미래를 보았다. 마침내 권지원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 실장, 예, 회장님, 법무팀에 연락해 아틀리에 제이와의 계약을 준비하라고. 민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 회장님, 그건. 권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 그는 그녀의 낡은 바인더를 집어들었. 나는 소문을 믿지 않아. 서유진 씨,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결과물과 그것을 만든 사람의 눈빛을 믿지. 그는 그녀에게 바인더를 돌려주지 않.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 마치 자신의 소유물임을 선언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라벤타에게 당신이라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 율산의 자원을 모두 사용해 최고의 팀을 꾸려 강민혁이든 누구든 당신의 작업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보고해. 율산의 적이 될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 요새의 주인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보호막이었. 유진은 비로소 자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활주로에 섰음을 깨달았다.
아틀리에 제이가 율산그룹의 라벤타 프로젝트 최종 설계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건축업계에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강민혁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면전에 날아온 모욕이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이 담긴 경제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가 업계에서 철저히 매장시켰다고 믿었던 서유진, 그 보잘것없던 여자가 감히 대한민국 최대 프로젝트를 낚아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 권지원, 그 얼음 같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강민혁은 분노로 끓어오르는 속을 다스리려 애썼.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율산의 홍보팀이 꾸민 일종의 해프닝일 것이라 생각했. 하지만 율산그룹이 아틀리에 제2의 서유진 대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공식 보도 자료가 나오자 그의 분노는 구체적인 파괴 욕구로 변했. 그래, 서유진, 네가 감히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날개가 꺾인 새가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를 불렀. 파괴 공작이 시작되었. 강민혁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의 설계에 필수적인 핵심 자재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유진의 디자인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특정 신소재 복합 패널과 이탈리아산 특수 강화 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유진이 권지원에게 프레젠테이션했던 혁신성의 핵심이었다. 강민혁은 지난 10년간 민 디자인의 거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이들 독점 공급업체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직접 그들의 아시아 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었. 율산 프로젝트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틀리에 제이라는 곳에서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협박이 담겨 있었. 그 업체는 현재 민 디자인과 심각한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 자재를 공급하신다면 유감스럽지만 민 디자인은 귀사와의 향후 10년간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업체들은 경악했. 민 디자인은 그들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 그들은 신생업체인 아틀리에 제이를 위해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 유진은 율산의 성급금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막 계약하고 팀을 꾸리기 시작한 참이었. 그녀가 가장 먼저 연락한 자재 공급업체들로부터 하나둘씩 당혹스러운 답변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본사 방침 변경으로 해당 자재의 아시아 수출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재고가 갑자기 소진되어서 납기를 맞춰드릴 수가 없네요. 유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 강민혁이 손을 쓴 것이었. 자재가 없으면 그녀의 설계는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였. 강민혁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유진의 다이아그리드 쉘 구조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국내에서 이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구조 기술 사무소는 단 3곳뿐이었. 유진은 그들과의 미팅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 하지만 강민혁이 한 발 빨랐. 그는 이 기술 사무소들에게 민 디자인의 차기 대형 프로젝트들을 미끼로 던지며 거액의 계약금을 선지급했다. 동시에 서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그녀가 기술 데이터를 훔쳐 도망쳤다는 등을 퍼뜨렸죠. 대표님, 저희 스케줄이 이미 3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 대표님처럼 논란이 많은 분과는 작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진은 연달아 걸려오는 거절 전화에 망연자실했. 최고의 구조 엔지니어들 없이는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그저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했. 강민혁은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녀가 디딜 땅 자체를 빼앗아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민혁의 마지막 카드는 한채리를 이용한 여론전이었다. 이것은 유진의 평판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가장 악랄한 함정이었다. 강민혁은 한채리에게 지시했다. 유진이라 벤타에서 구현하려던 핵심 디자인 요소들, 유진이 과거 민 디자인에 있을 때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민 디자인의 새로운 콘셉트 디자인인 것처럼 포장하게, 그리고 이 유사한 디자인을 유명 건축, 블로그와 잡지에 먼저 유료 기사로 흘렸.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이었. 민 디자인의 한채리 수석, 혁신적인 자연 친화 디자인 공개. 라벤타 프로젝트와의 유사성 논란 내용은 교묘하게 한채리가 원조이고 서유진이 민 디자인에서 훔쳐간 아이디어를 벤타에 적용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노림수는 이것이었다. 율산의 권지원이 이 기사를 보게 만드는 것, 자신의 프로젝트에 표절 시비가 붙는 것을 그 완벽주의자인 권지원이 용납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권지원이 스스로 서유진을 내치도록 유도했. 서유진은 사면 초과에 몰렸. 자재 공급은 끊겼. 기술 파트너는 전무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디자인마저 표절이라는 누명을 쓰게 생겼다. 그녀가 새로 얻은 텅 빈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 권지원의 비서실이었다. 회장님께서 지금 즉시 뵙자고 하십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민혁의 계략이 마침내 성공한 것이었. 그녀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각오를 하고 율산 본사로 향했. 권지원의 집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 그는 평소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한채리의 표절 의혹 기사가 실린 잡지가 펼쳐져 있었. 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 유진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았. 읽어봤나? 그가 잡지를 가리켰. 예, 읽어봤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강민혁 대표의 수작입니다. 저 디자인들의 원본 파일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권지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 그는 천천히 인터폰을 들었. 김 변호사, 들어오게. 잠시 후 율산그룹 법무팀의 총책임자인 김 변호사가 들어왔. 권지원은 그제야 유진을 보며 말했. 나는 내 프로젝트에 잡음이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서유진 씨. 그의 말이 유진의 가슴을 찔렀. 하지만 권지원이 말을 이었. 나는 또한 내 투자를 방해하는 쓰레기들도 용납하지 않지. 그는 김 변호사에게 고갯짓했. 김 변호사. 지금 즉시 민 디자인과 한채리 개인 그리고 해당 기사를 실은 모든 언론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율산그룹 업무 방해 혐의로 최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내일 아침까지 라벤타 프로젝트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공식 입장문을 모든 매체에 배포해. 율산의 이름으로 김 변호사는 고개만 숙이고 즉시 사라졌. 유진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권지원은 다음으로 비서실장에게 연결했. 민 실장, 독일 바우만 컴포지트와 이탈리아 비투룸 회사에 연락해 그들의 아시아 최대 고객이 민 디자인에서 율산 글로벌 로지스틱스로 바뀔 거라고 전해. 만약 그들이 아틀리에 J에 대한 공급을 일시간 내로 재개하지 않으면 율산 자동차 및 전자 부문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 계약을 끊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것은 거대 기업 총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 마지막으로 그는 책상 위에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황본 부장, 율산, EC, 구조 동력학팀 전원을 지금 당장 아틀리에 제2사무실로 파견해. 오늘부로 그들은 서유진 대표의 직속 지휘를 받는다. 라벤타 완공 전까지 다른 모든 업무에서 제외시켜. 전화를 끊은 권지원은 비로소 유진을 제대로 바라보았. 그녀는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굳어 있었. 이것이 권지원 방식의 총애였다. 그는 달콤한 말로 위로하는 대신 그녀를 공격하는 모든 창과 방패를 자신의 거대한 힘으로 부숴버렸.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렸. 나는 강민혁 같은 자가 내 앞에서 노는 꼴을 볼 만큼 한가하지 않아.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율산의 법무팀, 율산의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율산의 최고 엔지니어 팀이야. 이제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가서 당신의 영혼을 증명해. 서유진 씨, 권지원이 그녀의 뒤에 율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세워준 순간 서유진은 마침내 10년간 억눌렸던 숨을 내쉴 수 있었. 그러나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군인이 심호흡을 하는 것과 같았. 그녀는 권지원의 총애를,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였. 그녀는 자신에게 베팅한 남자와 율산그룹 전체를 실망시킬 수 없었. 그녀는 강민혁의 방해 공작을 막아낸 것에 만족하지 않았. 그녀는 이제 반격을 넘어 압도적인 창조로 답해야 했다. 그녀의 텅 비었던 스튜디오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건축계의 가장 뜨거운 싱크탱크로 변모했다. 권지원이 파견한 율산 이씨 구조동역학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업계의 전설적인 팀이었던 그들은 고작 스케치 몇 장으로 총수를 사로잡은 이 무명의 디자이너에게 내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이 첫 회의에서 그들 앞에 펼쳐놓은 것은 감성적인 영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조차 미처 계산하지 못했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구조역학, 데이터와 유체 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였. 황 본부장님, 유진은 율산 이씨의 최고 책임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 제가 제안한 다이아 그리드 쉘은 단순히 미적인 곡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해안가의 난기류를 분산시켜 건물 전체의 풍하중을 35% 감소시킵니다. 여기 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검토해 주십시오. 황 본부장의 눈이 커졌. 그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 회의실은 곧 경탄과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녀를 총수의 여자가 아닌 진짜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했. 다제 문제도 마찬가지였. 독일의 바우만 컴포지트와 이탈리아의 비트룸에 사는 율산의 무시무시한 압력에 즉각 굴복했다. 그들의 아시아 지사장들은 사과와 함께 최고 등급의 자재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상회의에서 그들을 놀라게 했. 강민혁 대표 덕분에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니까요.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고립시키려 했던 그 절박한 며칠 밤낮으로 기존 자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을 연구했. 그녀는 권지원이 제공한 율산의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해 독일의 복합 패널과 함께 노르웨이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자가치유 콘크리트 샘플을 입수했다. 그리고 라벤타가 들어설 동해안의 흙과 화강암을 채취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결합하여 라벤타 현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완전한 오리지널 하이브리드 건축 자재를 구상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라나는 유기체입니다. 유진의 비전에 율산의 엔지니어들은 전율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만의 팀을 구축했다. 율산의 엘리트들도 훌륭했지만 그녀는 민 디자인 같은 거대 조직이 놓치는 날카로운 재능들을 원했다. 그녀는 건축 포럼과 대학 졸업 작품전에서 대담하지만 주류에서 밀려난 두 명의 젊은 천재를 발굴했. 한 명은
복잡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코딩으로 구현하는데 미쳐있는 프로그래머였고, 다른 한 명은 지속 가능한 재료 공학에 집착하는 괴짜 과학자였다. 그들은 유진의 비전을 즉각 이해했고 그녀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스튜디오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창조의 용광로가 되었다. 권지원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공식적인 업무 방문 대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수행원 없이 혼자 유진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가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본 광경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지휘 본부라기보다는 열정 넘치는 대학 동아리 방에 가까웠다. 젊은 팀원들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고 유진은 거대한 작업대 위에 펼쳐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녀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권지원은 테이블에 가득한 커피잔과 에너지바 껍질들을 힐끗 보았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소. 그냥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는 CEO로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이 치열한 창조의 현장에 대한 이끌림으로 온 것이었다. 그는 유진이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자재 샘플을 집어들었. 독일제를 쓰면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 빠른 길은 강민혁 대표가 원하는 길입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저는 라벤타만의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재는 동해의 바람과 흙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곳만의 영혼입니다. 권지원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 그는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해왔지만 이처럼 순수한 열정,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고집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강민혁이 그녀를 고지식하다고 폄하했던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꺾이지 않는 정신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녀 간의 단순한 끌림을 넘어선 영혼의 공명에 가까웠다. 필요한 게 뭐요? 그가 낮게 물었다. 그것은 CEO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협력자 혹은 그 이상의 존재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시간, 그리고 믿음입니다. 권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당신이 증명해 보이고 있어. 믿음은. 그는 유진의 작업대 옆에 놓인 작은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부터 사용해온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내가 믿는 건 당신의 그 낡은 스케치북이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듯 돌아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멈춰서서 말했다. 서유진 씨,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오. 벤타는 당신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 말은 얼음 요새의 주인이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총애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강민혁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지금 권지원이 그녀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신뢰를 돌려주고 있었다. 라벤타 프로젝트가 서유진의 지휘 아래 거침없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혁은 자신이 만든 수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율산그룹 법무팀이 제기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소송은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업계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민 디자인의 주주들은 그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 직전이었으며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인맥이 율산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 그는 코너에 몰렸. 필사적인 상황에서 강민혁은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서유진을 상대로 공식적인 지적재산권 도용소송을 제기했. 그의 논리는 교활했. 그는 유진이라 벤타에서 구현 중인 핵심 디자인 철학 자연과의 조화, 다이아그리드, 쉘 구조의 기본 개념 등이 사실은 그녀가 민 디자인에 고용되어 있을 당시 회사의 자원으로 개발된 기초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하게 했던 그 낡은 고용계약서가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부여한다고 굳게 믿었다. 강민혁은 이 소송이 자신의 마지막 반격 기회라고 생각했. 그는 여론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고자 했. 그는 자신이 배신한 아내에게 회사의 핵심 자산마저 도둑맞은 비운의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그는 법정 공방을 통해 라벤타 프로젝트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덫의 방아쇠였음을 깨닫지 못했.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강민혁이 의도적으로 초대한 기자들로 가득 찼. 강민혁과 한채리는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었. 한채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연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마지막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잠시 후 서유진이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 그녀의 곁에는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았던 백승수 변호사와 그를 지원하는 율산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함께했. 유진의 표정은 강물처럼 고요했다. 강민혁 측 변호인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 그는 유진과 민디자인 간의 고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 피고 서유진은 민디자인 재직 시절 회사의 모든 지원을 받으며 이 디자인들의 기초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계약서 제7조 3항에 따라 재직 중 개발된 모든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명백히 민 디자인에 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자산을 훔쳐 율산그룹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는 한채리가 수정했던 엘리시안 호텔의 도면과 하라벤타의 설계도를 나란히 제시하며 그 유사성을 주장했다. 한채리가 증인석에 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 서유진, 아니, 서 대표님은 제게 멘토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구상하시더니 자연 친화적 아이디어들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실 줄은.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백승수 변호사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침내 유진 측의 반론 시간이 되었. 백승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 그는 재판부를 향해 정중히 인사한 뒤 박민혁을 돌아보았.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 원고 측은 계약과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과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격은 강민혁이 그토록 신뢰했던 고용계약서 그 자체였다. 이 계약서는 피고가 이미 업계에서 명성을 쌓은 후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이 아닌 파트너십이었어야 마땅합니다. 원고 강민혁은 피고의 신뢰를 기망하여 불공정한 노예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험하게 불과했. 백승수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유진이 수집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원고 측은 라벤타의 디자인이 민 디자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피고가 5년 전에 개인 작업실에서 작업한 다이아그리드 쉘 구조의
초기 모델링 파일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2020년 3월 12일. 한채리 씨가 민 디자인에 입사하기 3년 전입니다. 다음 증거가 화면을 그것은 엘리시안 호텔의 원본 카드 파일이었. 원고 측이 한채리 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엘리시안 호텔의 로비 디자인입니다. 여기 타임스탬프는 2년 전입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변호인단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백승수는 멈추지 않았. 더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 강민혁은 서유진 피고의 디자인을 훔친 것도 모자라 그 디자인으로 번 돈을 횡령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뜬 것은 CHR 크리에이티브라는 유령 회사의 등기부 등본과 민 디자인에서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억 원대의 자금, 이체 내역이었. 대표이사의 이름은 한채리였다. 강민혁 대표는 한채리 씨와 공모하여 서유진 피고의 디자인으로 발생한 수익을 이 유령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 횡령, 그리고 배임 행위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 그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찰청 문을 열고 들어왔음을 깨달았. 한채리는 자신이 앉은 증인석이 피고인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 이건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그의 절규는 백승수의 마지막 일격에 묻혔다. 백승수는 법정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강민혁이 제기한 소송은 명백히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피고 측은 오늘 제출한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강민혁과 증인 한채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검찰에 즉각 고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 판사는 잠시 동안 충격에 휩싸인 법정을 정리한 뒤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그는 백승수가 제출한 증거들을 받아들며 서류들을 법원 경위에게 넘겼. 또한 오늘 법정에서 제기된 원고 및 관련 증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본 법원은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 자료를 이첩할 것을 명한다. 망치가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강민혁이나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한채리를 돌아보지 않았. 그녀는 10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진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율산의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권지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끝났소. 이제 라벤타에만 집중하시오.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론이 아니었. 그것은 민 디자인이라는 모래성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증거들이 실시간 뉴스로 타전되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이고도 무자비하게 반응했. 이미 바닥을 치고 있던 민 디자인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상장 폐지 절차가 논의되기 시작했. 강민혁이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명성과 신용은 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 흩어졌. 강민혁이 법원에서 망연자실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회사의 전화벨은 불이 나기 시작했.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계약 문의가 아니었다. 기존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심지어 완공을 앞둔 프로젝트들까지 CEO의 도덕적 해이 및 사기 혐의를 근거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해왔다. 그가 업계에서 휘두르던 영향력은 이제 그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 진짜 재앙은
은행에서 시작되었다. 민 디자인은 강민혁의 야심찬 확장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은행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과 엘리시안 호텔이라는 실제로는 유진의 것이었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든 채권은행은 즉각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회사 자산에 대한 전면 압류 및 경매 절차에 돌입했. 민 디자인의 화려했던 본사 사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직원들은 몇 달째 밀린 급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일부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라도 챙기기 위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뜯어가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 유진의 디자인으로 채워진 그 공간은 이제 침몰하는 난파선이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을 시도한 것은 강민혁의 미래라고 불렸던 한채리였다. 한채리는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을 때부터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야망은 강민혁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성공과 부에 대한 기생적인 욕망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도 공범으로 함께 엮여 들어갈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법정을 빠져나오자마자 강민혁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달려갔다. 그녀는 CHR 크리에이티브 계좌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금과 강민혁에게서 선물 받았던 온갖 귀금속들을 챙겨 가방에 쓸어 담았.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 강민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순진한 피해자였다고 주장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강민혁의 오만함과 서유진을 향한 비틀린 집착 때문이라고 그를 저주했. 하지만 그녀의 탈출극은 공항에서 막을 내렸. 유진과 율산의 법무팀은 그녀의 이런 행동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검찰에는 강민혁과 한채리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이 요청된 상태였.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그녀의 여권이 거부되었. 한채리 씨, 잠시 조사실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 그녀의 도주 시도는 그녀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핵심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 되었. 한편 강민혁은 텅 비어버린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 한때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 두었던 그 거대한 통유리창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 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것들을 세어보고 있었. 회사, 돈, 명예, 그리고 자유. 그는 곧 닥쳐올 형사처벌의 무게에 몸서리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다가올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아버린 진실의 무게였. 그는 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을까? 자신의 소원, 자신의 화술, 자신의 비전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 서유진은 그저 재능은 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이 보호하고 활용해야 할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 10년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리던 유진의 모습이었. 그때의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 그는 그 빛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훔쳐 자신의 왕관을 만들어 이제 그 왕관이 가짜였음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잃었. 그는 유진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 그의 오만함은 서유진이라는 거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기생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한첼이라는 값싼 모조품을 위해 진품을 내던진 어리석은 도박꾼이었다. 민디자인의 몰락은 서유진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 자신의 오만함이 빚어낸 필연적인 자멸이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술에 취한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검찰 수사관들의 냉정한 얼굴이었다.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유진의 초기 스케치 액자였. 그 스케치 속의 유려한 곡선은 이제 그를 조롱하는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 강민혁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 그것은 서유진의 재능을 도둑질한 한 남자의 탐욕이 빚어낸 추악하고도 완벽한 종말이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 한때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민혁과 민디자인의 추악한 몰락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 동해의 칠흑 같던 어둠을 밀어내며 수평선 너머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라벤타, LA, 웬타, 리조트는 그 새벽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치 태고부터 그 자리에 존재했던 거대한 생명체처럼 고요히 숨쉬고 있었. 리조트의 실루엣은 기존의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 그것은 자연을 압도하는 직선의 요새가 아니었. 유진의 설계대로 건물은 파도의 움직임을 따르고 바람의 길을 존중하며 땅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자라난 듯했. 그녀가 동해의 흙과 화강암을 섞어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재는 새벽빛 속에서 미묘한 진주빛을 발산하며 주변의 숲, 바위,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은 라벤타의 공식 그랜드 오프닝 데이였. 이미 지난 몇 달간 시범 운영 기간에 초대받았던 전 세계의 건축 비평가들과 디자인 매체들은 이곳을 21세기의 가장 경이로운 걸작, 지속 가능한 럭셔리의 새로운 정의, 자연과 건축이 빚어낸 완벽한 교향곡이라 칭하며 앞다투어 찬사를 쏟아냈. 그리고 그 모든 찬사의 중심에는 아틀리에 제2의 서유진이 있었.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민혁의 그늘에 가려졌던 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고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낸 건축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 있었. 그녀는 강민혁에게서 무언가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녀의 것이었던 자리를 확인받았을 뿐이다. 리조트의 가장 높은 곳, 오직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글스 네스트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서유진은 권지원과 나란히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긴장의 여독이 이 장엄한 풍경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옆에선 권지원은 평소의 얼음 요새 같은 CEO의 모습이 아니었. 그는 가장 값비싼 실크로 만들어진 편안한 로브 차림이었. 그의 머리카락은 새벽 공기에 자연스럽게 헝클어져 있었. 그는 그저 한 여자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남자로서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 그의 눈에는 라벤타의 성공이라는 사업적 성과가 아닌 한 여자가 이뤄낸 위협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 아름답군요. 유진이 나지막이 속삭였. 그녀의 목소리는 3년 전 법정에서 느꼈던 차가운 결의가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이 그렇지. 권지원이 대답했.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작품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 이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의 정수였으며
권지원이 그녀에게 선물한 그녀만의 성역이었. 유진은 문득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파티의 밤을 떠올렸. 민 디자인의 유령 디자이너로 살아야 했던 10년의 세월. 그녀는 자신이 훔쳐간 디자인을 되찾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 하지만 지금 그녀가 이룬 것은 단순히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것이었다. 강민혁의 울타리 안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녀의 비전이 오롯이 담긴 세계였. 강민혁과 한채리의 소식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먼지 같은 것이 되었. 강민혁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민 디자인은 파산 절차를 거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한채리 역시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업계에서 영구히 매장되어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 그들의 종말은 유진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자멸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 그들의 배신은 오히려 그녀를 묶고 있던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게 한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망치질이었음을 깨달았. 만약 그 밤에 배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강민혁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소진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거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서유진이 율산그룹 권지원 회장의 총애를 받아 성공했다고 수군거렸다. 그들이 말하는 총애가 값비싼 선물이나 재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권지원이란 남자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 그의 총애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 그것은 돈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이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벤타를 건설하는 3년 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태풍으로 인해 현장의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고 그녀가 고안한 하이브리드 자재의 배합 비율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 몇 달을 지체하기도 했. 그때마다 율산의 이사회와 재무팀은 유진의 비현실적인 고집을 비난하며 더 싸고 빠른 길을 가라고 압박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서 대표 그 폭풍의 중심에서 권지원은 언제나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 그는 긴급 이사회에 유진과 함께 참석해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 서 대표의 비전은 율산의 비전입니다. 그녀의 방식이라 벤타의 방식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율산을 떠나십시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믿었. 그녀의 철학을 존중했으며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 강민혁이 돈이 안 된다며 무시했던 그녀의 친환경 공법, 고지식하다고 비웃었던 그녀의 완벽주의, 권지원은 그것들을 라벤타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그녀가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라고 물었.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시오 라고 답했. 그가 그녀를 총애하는 방식은 그녀의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었. 그들의 관계는 치열한 3년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섰. 그것은 불꽃 튀는 열정이라기보다 단단한 안반처럼 깊고 견고한 신뢰의 관계였.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도면을 검토했. 현장에 먼지 낀 컨테이너 박스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었으며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날 선비판도 서슴지 않았.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역, 동시에 가장 헌신적인 지지자였다. 권지원은 그녀의 천재성을 존경했. 유진은 그의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굳건한 의지를 존경했. 그는 그녀가 디자인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강민혁과의 지저분한 법적 공방과 언론 플레이를 율산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 그는 그녀에게 당신은 이런 쓰레기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소. 당신은 창조에만 집중하시오. 라고 말했.
10년 전 강민혁이 했던 말과 비슷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였. 강민혁의 말은 그녀를 이용하기 위한 감금이었고 권지원의 말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였다. 권지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 3년 전 처음 만났던 날의 그 차가운 CEO의 손이 아니었. 함께 수많은 밤을 새우며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의 먼지를 뒤집었었던 동료의 손. 그리고 이제는 삶을 함께할 연인의 따뜻한 손이었. 춥지 않소. 그가 물었.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 곁에서는 전혀요. 그녀는 이 남자의 곁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 그는 그저 그녀가 그녀 자신일 수 있도록 서유진이라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 마침내 태양이 수평선 위로 완전히 솟아올랐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라벤타의 유려한 곡면을 따라 흐르며 유진이 직접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재의 표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 건물은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빛났. 그것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었. 그것은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서유진의 위대한 부활 그 자체였.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 아니, 그 이상을 얻었. 그녀는 민디자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증명했으며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비전을 믿어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총애해주는 단 한 사람, 권지원을 얻었. 잠시 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알리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서곡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 오늘 그녀는 이 걸작의 창조자로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었. 그녀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두려워하지 않았. 그것은 이제 그녀가 당연히 서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다. 가볼까요? 유진이 권지원을 바라보며 말했. 잠깐. 권지원이 그녀를 돌려세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 오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날 거요. 하지만 내게는 당신이 3년 전 그 낡은 스튜디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면과 씨름하던 모습이 가장 빛났소. 잊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이든 나는 항상 당신의 가장 열렬한 신자가 될 테니 이제 뭘 할 생각이오? 권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 그의 눈에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 유진은 웃었.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은 이미 밀라노에 버려진 공장을 개조하는 아트센터, 아마존의 열대우림 속에 짓는 지속, 가능한 연구소 등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 그녀의 여정은 라벤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일단은 오늘 이 아침을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싶네요. 유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권지원의 손을 더 꽉 잡았. 태양은 이제 완연한 빛을 발하며 동해를 비추고 있었. 그들 앞에는 그 빛처럼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 라벤타의 새벽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디자이너에게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